차가운 도시의 밤 공기가 낡은 아파트의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강서연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은 채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무심하게 바라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뿜어내는 화려한 불빛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담겨 있을 사람들의 꿈과 희망이 지금 그녀에게는 사치스러운 감상일 뿐이었다. 어깨를 짓누르는 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거웠고 그 무게는 가족 전체를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갔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가 믿었던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수십억에 달하는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매일같이 집으로 걸려오는 빚 독촉 전화는 가족들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에는 무거운 침묵과 한숨만이 가득했다. 서연은 대학을 휴학하고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거대한 빚 앞에서 그녀의 노력은 모래사장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았다. 그날도 어김없이 빚독촉에 시달리던 어머니가 방구석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을 때 서연은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어떻게든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야 했다. 무엇이든 해야만 했다. 그녀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던 것일까? 아니면 더 깊은 나락으로 그녀를 이끄는 악마의 속삭임이었을까? 바로 다음 날 믿을 수 없는 제안이 그녀의 앞에 나타났다. 초인종 소리에 현관문을 열자 한 번도 본 적 없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을 법무법인 세강의 김비서라고 소개했다. 그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감정을 읽을 수 없을 만큼 차분하고 이성적이었다. 서연의 낡은 아파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의 모습에 그녀는 잠시 경계심을 늦추지 못했다. 남자는 서연의 가족에게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정중하게 물었다. 거실의 낡은 소파에 마주 앉은 분위기는 어색함을 넘어 기이하기까지 했다. 김 비서는 서류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서연 가족의 부채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사채업자들의 이름과 정확한 채무 액수까지 마치 모든 것을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처럼. 서연과 그녀의 부모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본론을 꺼낸 것은 집안의 무거운 공기가 극에 달했을 때였다. 강서연 양에게 거부하기 힘든 제안을 하나 하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폭탄과도 같았다. 그는 한 재력가의 대리인 자격으로 왔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그 재력가는 올해 70의 노인으로 남은 여생을 함께할 조용한 반려자를 찾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들은 강서연을 그 상대로 점찍었다. 이 결혼을 받아들인다면 서연의 가족이 진 모든 빚을 즉시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순간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서연의 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고 어머니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을 떨었다. 70살의 노인과 결혼하라니. 그것은 결혼이 아니라 젊음과 미래를 돈과 맞바꾸는 매매나 다름없었다. 아버지는 당장 나가라며 소리쳤지만 김 비서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을 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유일한 기회일 수 있다고 그는 냉정하게 현실을 지적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70살 노인의 얼굴을 상상하자 속이 메스꺼워졌다. 그녀의 인생, 그녀의 사랑, 그녀의 꿈.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단지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한 번도 본 적 없는 늙은 남자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것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삶일 터였다. 하지만 동시에 빚독촉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말라가는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김 비서는 서연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추가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결혼은 법적으로만 이루어질 뿐
어떠한 부부로서의 의무도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저 조용히 곁을 지켜주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결혼 생활 동안 서연의 가족에게는 최고 수준의 생활 환경이 제공될 것이며 서연이 원한다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너무나도 달콤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조건들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방 안에 누워 눈을 감아도 김비서의 차가운 목소리와 그가 내민 서류의 글자들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자신의 인생을 저당 잡혀 가족의 평안을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이것은 희생일까? 아니면 도피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창밖에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때까지 그녀는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서연의 부모님은 밤새 잠을 설친 듯 얼굴이 몹시 수척했다. 아버지는 어제와 달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밥그릇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서연의 눈치를 살피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서연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신경 쓰지 마라. 어떻게든 우리가 해결해 볼게. 하지만 그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은 결심을 굳혔다. 부모님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안겨드릴 수는 없었다. 자신의 꿈과 미래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는 고통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희생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이대로 간다면 그녀에게도 미래는 없었다. 빚더미 속에서 허우적거리다. 결국 모두 함께 가라앉게 될 뿐이었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그 제안 받아들이겠다고 전해주세요. 어머니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고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다. 그들의 눈물은 딸에 대한 미안함과 무력감의 표현이었다. 서연은 애써 눈물을 삼키며 덤덤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다.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결정을 전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 없이 침착했다. 그는 알겠다며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약속된 시간에 다시 나타난 김 비서는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했다. 그는 서연에게 몇 가지 서류에 서명을 하도록 요구했다. 비밀 유지 서약서, 그리고 혼인 신고서였다. 남편이 될 사람의 이름은 한신우라고 적혀 있었고 직업란은 비어 있었다. 서연은 기계적으로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그녀의 이름 세 글자가 적히는 순간 그녀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직감했다. 모든 절차가 끝난 후 김 비서는 서연에게 짐을 챙길 시간을 주었다. 오늘 바로 그 남편이 될 사람이 사는 집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갑작스러운 전개에 서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작은 여행 가방에 옷 몇 벌과 책 몇 권을 챙겨 넣었다. 돌아보지 않으리라 다짐했지만 손때 묻은 책상과 벽에 붙은 사진들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부모님과의 작별은 짧고도 무거웠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붙잡고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고 아버지는 차마 딸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현관문 앞에서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서연은 그들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녀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내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저 잘 지낼게요. 자주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김 비서가 준비한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차가 서울의 번잡한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외곽으로 향하는 동안 서연은 창밖의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익숙했던 풍경들이 점차 멀어지고 낯선 길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앞으로 그녀의 삶이 어떻게 될지
그 70살의 노인은 어떤 사람일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다. 두려움과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녀는 입술을 굳게 깨물며 감정을 억눌렀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고 이제 와서 물을 수는 없었다. 차는 한참을 달려 거대한 철문 앞에 멈춰 섰다. 철문은 소리 없이 양쪽으로 열렸고 잘 가꾸어진 넓은 정원이 눈앞에 펼쳐졌다. 정원 끝에는 고풍스러우면서도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거대한 저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치 동화 속 성처럼 아름다웠지만 서연에게는 자신을 가둘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차에서 내렸다. 이제부터 이곳이 그녀가 살아야 할 집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곳이자 그녀의 젊음이 묻힐 무덤이었다. 김비서는 그녀를 저택의 현관으로 안내했다. 웅장한 문이 열리자 중년의 여인이 나와 그들을 맞았다. 그녀는 자신을 이 집의 총괄 집사인 박 여사라고 소개했다. 그녀의 표정은 엄격하고 무뚝뚝했으며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은 날카로웠다. 박 여사는 김 비서와 짧게 눈인사를 나눈 뒤 서연에게 앞으로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목소리는 차가웠고 그 내용은 지시에 가까웠다. 회장님께서는 조용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허락 없이는 지정된 구역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외부와의 연락도 제한됩니다. 식사 시간은 정확히 지켜야 하고 항상 단정한 용모를 유지해야 합니다. 박 여사의 말은 서연에게 이곳이 평범한 집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김 비서는 자신의 임무는 여기까지라며 박 여사에게 서연을 인계하고는 말없이 저택을 떠났다. 이제 이 거대한 저택에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홀로 남겨졌다. 박 여사는 서연을 2층에 있는 방으로 안내했다. 방은 서연이 살던 낡은 아파트 전체보다도 넓고 화려했다. 고급스러운 가구와 부드러운 카페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정원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서연은 그 어떤 감흥도 느낄 수 없었다. 이 모든 화려함은 그녀의 자유와 맞바꾼 대가였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저 불빛의 일부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갇혀버린 기분이었다. 그녀는 앞으로 만나게 될 남편이라는 존재에 대해 생각했다. 70살의 노인. 과연 어떤 사람일까? 괴팍하고 이기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일 수도 있었다. 어떤 사람이든 그녀는 그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것이 이 거래의 조건이었으니까.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부터 시작될 길고 외로운 싸움을 위해 마음을 다잡아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강서연이 아니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이름뿐인 아내일 뿐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박 여사가 그녀를 부르러 왔다. 서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그녀를 따라 1층의 거대한 식당으로 향했다. 긴 테이블의 한쪽 끝에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등을 보인 채 앉아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마른 어깨가 그의 나이를 짐작하게 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저 사람이 바로 그녀의 법적인 남편 한신우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테이블로 다가가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깊게 팬 주름과 무심한 눈빛, 굳게 담은 입술. 그는 서연을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쳐다보기만 했다. 그 시선은 날카롭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 공허하게 느껴졌다. 서연은 차마 그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식사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수프를 뜨는 숟가락 소리와 그가 간간히 내뱉는 마른 기침 소리만이 식당 안을 채웠다. 첫 만남은 그렇게 아무런 대화 없이 끝이 났다. 서연은 이것이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결혼 생활의 축소판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첫날 밤은 낯선 방의 침대 위에서 뒤척임으로 가득 찼다. 비단처럼 부드러운 이불의 감촉도, 솜털처럼 가벼운 베개의 편안함도 강서연의 불안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잘 만들어진 인형의 집에 갇힌 인형이 된 것 같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이곳의 공기는 화려함과 고독함이 뒤섞여 숨을 쉴 때마다 폐부를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시 눈을 붙였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의 새로운 일과는 박 여사의 기계적인 노크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회장님의 아침 식사를 챙기는 것이었다. 주방은 최고급 기구들로 가득했고 전문 요리사가 이미 모든 음식을 준비해 놓은 상태였다. 서연이 할 일은 그저 음식이 담긴 쟁반을 들고 식당으로 옮기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간단한 일조차도 박 여사의 날카로운 감시 아래에서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을 유발했다. 쟁반은 항상 두 손으로, 허리는 곧게 펴고 발소리는 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쟁반을 들고 식당으로 향했다. 어제 저녁과 마찬가지로 한신우 회장은 테이블 끝에 휠체어를 탄 채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서연이 음식을 내려놓는 동안에도 그는 아무런 미동도 없이 그저 창밖의 정원만 바라볼 뿐이었다. 마치 그녀가 그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그는 수저를 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서연에게 신문을 읽어달라고 무심하게 말했다. 서연은 그의 옆에 놓인 신문을 집어들었다. 경제면이었다. 어려운 전문 용어와 복잡한 시장 분석 기사들이 가득했다. 서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한 목소리로 기사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거대한 식당 안을 조용히 채웠다. 한참 동안 기사를 읽었을 때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 기사에 대한 내 생각은 어떤가? 질문은 날카롭고 예리했다. 이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었다. 기사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자신만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떠보는 명백한 테스트였다. 서연은 순간 숨을 멈췄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갑작스러운 질문에 즉답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생각할 시간을 번 뒤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기사의 핵심 내용과 현재 경제 상황을 연결짓고 잠재적인 리스크와 기회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녀의 대답이 끝나자 그는 아무런 평가도 없이 그저 계속 읽어라 라고만 말했다. 서연은 그의 의중을 알 수 없었다. 만족한 것인지 아니면 불만족스러운 것인지. 하지만 그녀는 그의 지시에 따라 묵묵히 다음 기사를 읽어 내려갔다. 그날 오전 내내 그녀는 그의 곁에서 신문을 읽고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대답해야 했다. 그것은 그녀의 지성과 순발력을 시험하는 혹독한 면접과도 같았다. 저택에서의 생활은 규칙과 통제의 연속이었다. 그녀의 하루는 한신우 회장의 스케줄에 맞춰져 있었고 그녀의 모든 행동은 박 여사의 감시에 있었다. 허락된 공간은 그녀의 방과 서재, 그리고 식당뿐이었고 정원을 산책하는 것조차 박 여사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다. 외부와의 소통은 일주일에 한 번 박 여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부모님과 10분간 통화하는 것이 전부였다. 마치 투명한 유리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또 다른 중요한 임무는 서재를 관리하는 것이었다. 거대한 벽면을 가득 채운 서재는 개인 소유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였다. 동서양의 고전부터 최신 경영 전략 서적까지 수만 권의 책들이 질서전견하게 꽂혀 있었다. 한 회장은 그녀에게 매일 특정 주제의 책들을 찾아오게 하거나 뒤죽박죽 섞인 책들을 다시 분류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지시는 언제나 변덕스럽고 까다로웠다. 어느 날 그는 서재 구석에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되어 있던 고서들을 가리키며 그 책들을 모두 필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붓과 먹을 사용해 한자 하나하나를 정성껏 베껴 쓰는 일은 엄청난 집중력과 인내심을 요구하는 작업이었다. 서연은 묵묵히 그의 지시에 따랐다. 처음에는 손목이 아프고 눈이 침침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익숙해졌다. 그녀는 그 고요한 시간이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느꼈다.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잊고 오직 붓 끝에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시험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한신우라는 노인은 겉보기에는 병약하고 변덕스러운 괴팍한 노인 같았지만 가끔씩 그의 눈빛에서 번뜩이는 예리함과 지성을 느낄 수 있었다. 그가 던지는 질문들은 항상 핵심을 꿰뚫었고 그녀의 능력을 한계까지 밀어붙였다. 그는 그녀의 인내심, 지성, 그리고 성품을 저울질하고 있었다. 서연은 불평하는 대신 그 모든 시험을 묵묵히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자신의 자유와 맞바꾼 대가라면 기꺼이 치러낼 생각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박 여사로부터 정원을 산책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오랜만에 마시는 바깥 공기는 상쾌했다. 그녀는 잘 가꿔진 꽃들 사이를 천천히 거닐며 잠시나마 자유를 만끽했다. 그때 정원 한쪽에서 젊은 정원사가 나무에 물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는 실수로 호스를 놓쳤고 흙탕물이 사방으로 튀면서 서연의 하얀 원피스 자락을 더럽혔다. 정원사는 사색이 되어 달려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 모습을 본 서연은 괜찮다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옷은 빨면 되니까요.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녀는 진심으로 그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박 여사가 불호령을 내렸다.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겐가 감히 사모님 옷에 흙탕물을 튀겨 박 여사는 당장 그를 해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정원사의 얼굴은 절망으로 하얗게 질렸다. 서연은 즉시 그녀를 막아섰다. 박 여사님,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의 실수가 아니에요. 하지만 박 여사는 요지부동이었다. 사모님께서는 집안의 규율을 모르십니다. 이런 작은 실수 하나가 전체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이 일은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단호했다. 서연은 여기서 물러서면 저 젊은 정원사가 억울하게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박 여사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제가 이 집의 안주인이라면 제게도 이 집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처결권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을 용서하겠어요. 이건 제 결정이니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다. 박 여사는 잠시 놀란 듯 서연을 쳐다보았다. 늘 순종적으로만 보였던 서연의 단호한 모습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박 여사는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뜻대로 하시지요. 그 사건 이후 저택의 고용인들이 서연을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이전까지는 그녀를 그저 돈에 팔려온 어린 여자 정도로 여기며 투명 인간 취급했지만 이제는 그녀를 마주칠 때마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가 보여준 단호함과 아랫사람을 감싸는 따뜻함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하지만 서연은 박 여사의 눈빛이 그날 이후로 더욱 차가워지고 날카로워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또 다른 시험을 통과했거나 혹은 새로운 미움을 샀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한신우 회장의 시험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힘들어졌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서연과 함께 서재에서 바둑을 두었다. 서연은 어릴 적 할아버지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전부였지만 최선을 다해 바둑돌을 놓았다. 몇 시간이 흘러 바둑판은 거의 채워졌고 형세는 서연에게 약간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가 다음 수를 놓으려는 순간 한 회장이 갑자기 헛기침을 하며 팔을 휘저었다. 그의 손에 부딪힌 바둑판이 엎어지면서 공들여 놓았던 바둑돌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흩어졌다. 에이, 늙은이, 손에 힘이 없어서 다 망쳐버렸구나.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며 혀를 찼다. 하지만 서연은 보았다. 그의 눈빛에 스쳐 지나간 차가운 시험의 빛을. 그는 명백히 고의로 바둑판을 엎은 것이었다. 몇 시간 동안의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허탈한 상황. 그는 서연의 반응을 살피고 있었다. 여기서 분노를 터뜨리거나 실망한 기색을 내비치거나 혹은 억울함을 토로한다면 그녀는 이 시험에서 지게 되는 것이었다. 서연은 잠시 흩어진 바둑돌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허리를 숙여 바둑돌을 하나씩 줍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그리고 차분하게 흩어진 돌들을 바둑통에 담을 뿐이었다. 흑돌과 백돌을 정성스럽게 구분하며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바둑은 승패를 떠나 함께 두는 과정이 즐거운 것이니까요. 다시 시작하면 되죠. 그녀의 반응에 한신우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휠체어를 돌려 서재를 나갔다. 그가 떠난 뒤에도 서연은 오랫동안 자리에 남아 바닥의 모든 바둑돌을 깨끗하게 정리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에서 살아남는 법을 조금씩 터득해가고 있었다. 그것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의도를 꿰뚫어 보면서도 섣불리 행동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녀의 인내는 강철처럼 단단해지고 있었고 그녀의 관찰력은 날마다 더욱 예리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홀로 돛을 잡고 있는 선장처럼 위태롭지만 꿋꿋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었다. 저택에서의 시간이 계절의 변화처럼 무심하게 흘러갔다. 강서연은 점차 이 낯선 공간의 리듬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 한신우 회장의 예측 불가능한 요구와 박 여사의 얼음장 같은 감시는 여전했지만 이제 그녀는 그것들을 일종의 일과처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그녀의 내면은 고요한 호수와 같아져서 웬만한 돌멩이에는 좀처럼 파문이 일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인해 곧 깨어질 운명이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서연이 서재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을 때 저택 현관 쪽이 소란스러워졌다. 잠시 후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젊은 여자가 경쾌하다 못해 소란스러운 발소리를 내며 서재로 들어섰다. 그녀는 한신우 회장을 보자마자 과장된 애교가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할아버님, 우리 회장님 지수가 왔어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회장의 휠체어 뒤로 다가가 그의 어깨를 주물렀다. 그녀의 이름은 김지수였다. 회장의 오랜 사업 파트너의 딸로 어릴 때부터 이 집의 제 집처럼 드나들며 그를 할아버지처럼 따랐다고 했다. 하지만 서연이 보기에 그녀의 행동은 손녀의 애정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자의 계산된 아양에 가까웠다. 지수는 서재 한쪽에 조용히 서 있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마치 처음 보는 가구라도 발견한 듯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위아래를 훑어보았다. 어머, 이쪽은 누구 새로 들어온 메이드인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한 회장은 지수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서연에게 찻잔을 가리키며 말했다. 차가 식었구나. 새로 한 잔 가져오너라.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심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서재를 나갔다.
그녀가 나가자마자 등 뒤에서 지수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님도 취향이 참. 어디서 저런 촌스러운 애를 데려오셨어요. 김지수의 등장은 서연의 일상에 미묘한 균열을 가져왔다. 그녀는 시도 때도 없이 저택에 나타나 서연의 신경을 긁었다. 그녀의 공격 방식은 한 회장의 지적인 시험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지수는 서연의 출신과 배경, 옷차림 등 모든 것을 트집 잡아 그녀를 깎아내리려 애썼다. 그녀의 언어는 교묘하게 날이 서 있었고 그 칼끝은 언제나 서연의 자존심을 향해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은 그녀에게 가장 좋은 공격 무대였다. 어느 날 저녁 지수는 자신이 프랑스에서 직접 공수해왔다는 고급 와인을 자랑하며 서연에게 한 잔 따라보라고 시켰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와인을 따르자 그녀는 갑자기 팔을 뻗는 척하며 서연의 손을 쳤다. 붉은 와인이 하얀 테이블보와 서연의 소박한 원피스 위로 쏟아졌다. 어머나 미안해서 어쩌지 손이 어쩜 그렇게 야무지지 못하니. 하긴 이런 비싼 와인은 처음 만져봐서 떨렸겠지. 지수의 목소리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녀의 눈은 즐거움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다. 박 여사의 눈초리는 더욱 날카로워졌고 다른 고용인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모두가 서연이 당황하거나 분노하기를 기대하는 듯했다. 하지만 서연은 잠시 쏟아진 와인을 내려다볼 뿐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근처에 있던 냅킨으로 조용히 테이블을 닦아내며 나지막이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했습니다. 옷은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게 식당을 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에는 어떤 굴욕감이나 분노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 침착함이 지수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한 회장은 그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수프를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갈 뿐이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그의 무관심이 사실은 가장 날카로운 평가의 척도라는 것을 서연은 짐작하고 있었다. 지수의 도발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녀는 한 회장이 서연에게 내리는 임무마다 사사건건 개입하며 방해했다. 한 회장이 서연에게 자신의 서신을 정리하라고 시키자 지수는 일부러 서연의 책상에 커피를 쏟아 중요한 편지 몇 장을 망가뜨렸다. 그리곤 서연의 부주의를 탓하며 그녀를 몰아세웠다. 서연은 변명하지 않고 밤을 새워 망가진 편지들을 복원하고 내용을 다시 정리해 다음 날 아침 완벽한 상태로 보고했다. 그녀의 끈기와 책임감 있는 태도에 지수는 더욱 기가 막혔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서연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서연은 마치 바람 앞에 갈대처럼 유연하게 휘어질 뿐 결코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지수의 유치한 방해 공작은 서연의 능력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계기가 될 뿐이었다. 저택의 고용인들 사이에서는 점차 서연을 동정하고 지수를 비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겪으면서 점차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 김지수라는 여자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 자규적이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연극의 관객은 단 한 사람, 바로 한신우 회장이었다. 그는 지수의 악의적인 행동들을 제지하지 않고 방관했으며 때로는 오히려 그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건 역시 시험의 일부인 걸까? 그렇다면 이 시험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 그러던 어느 날 밤 서연은 목이 말라 물을 마시기 위해 1층 주방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서재 쪽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사람의 목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다.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서재에 있는 것일까? 호기심에 이끌린 그녀는 조심스럽게 서재 문틈으로 안을 엿보았다. 그곳에는 한신우 회장이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휠체어에서 내려와 똑바로 서 있었고 병약하고 무기력해 보이던 평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낮고 힘 있는 목소리로 화면 속의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진순그룹의 주가 방어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M&A건은 내가 직접 검토한 후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 그리고 김 이사 쪽 동태도 계속 주시하도록. 그의 목소리와 말투는 거대 기업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총수의 그것이었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진순그룹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다. 그 순간 서연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한신우라는 이름은 가명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단순한 은퇴한 노인이 아니라 여전히 마쿠에서 거대한 기업을 움직이는 실세였다. 이 저택은 그의 요양처가 아니라 모든 것을 지켜보며 조종하는 그의 지휘 본부였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가 설계한 거대한 시험대에 오른 실험체에 불과했다. 이른 노인과의 결혼, 김지수의 등장, 그리고 매일같이 이어지는 혹독한 테스트까지 모든 것이 그의 계획의 일부였다. 서연은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속았다는 분노보다는 거대한 비밀의 실체를 마주했다는 두려움이 더 컸다. 그렇다면 이 시험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 그는 도대체 왜 이런 복잡한 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수많은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부터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게임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은 더욱 치밀하게 관찰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 회장과 지수의 대화에 더 깊이 귀를 기울였고 그들의 행동 속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시험의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 자신이 이 연극에 숨겨진 관객이자 분석가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한 회장이 일부러 흘리는 정보들을 놓치지 않았고 서재의 책들 속에서 진순그룹과 관련된 단서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지수는 서연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채 여전히 유치한 방식으로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이번에는 서연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서연의 가족에 대해 뒷조사를 했고 그녀의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 빚더미에 앉게 된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모두가 있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마치 걱정해주는 척하며 그 사실을 꺼냈다. 서연 씨 아버님은 괜찮으셔 사업이 그렇게 힘들어지셨다면서 빚 때문에 딸을 이렇게 팔아넘긴 심정이 오죽하실까. 그 순간 식당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그것은 서연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공격이었다. 그녀의 희생을 한낱 돈 때문에 자식을 판 부모의 이기심으로 전락시키는 악의적인 발언이었다. 서연의 손에 들려있던 포크가 접시 위에서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처럼 평온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차가운 분노와 경멸이 서려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아줄 수 없다는 명확한 신호였다. 지수는 그 서늘한 눈빛에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기 직전의 고요함이 식당 안을 가득 메웠다. 김지수의 악의가 담긴 말이 식당의 공기를 칼날처럼 갈랐다. 강서연은 잠시 동안 침묵했다. 그 침묵은 굴복이나 당황이 아니었다. 그것은 방역을 위해 가장 예리한 단어를 고르는 사냥꾼의 시간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지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명료했다. 지수 씨 말이 맞아요. 저희 아버지는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으셨죠. 하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당신의 딸을 팔아넘긴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오히려 제 선택을 끝까지 반대하셨죠. 당신의 딸이 고생할까봐, 행복하지 않을까봐 밤새 눈물로 지새우신 분입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은 빚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너진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은 제 자신의 의지 때문입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니라 제가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싸움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식당 안의 모든 사람의 귀에 똑똑히 박혔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시선을 한신우 회장에게로 옮겼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한 선택에 대해 단 한순간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동정하거나 비난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에 맞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타인의 가장 아픈 상처를 함부로 들추어내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 말은 명백히 김지수를 겨냥한 것이었다. 지수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새하얗게 질렸다. 서연의 논리 정연하고 당당한 방역에 그녀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의 유치함과 잔인함만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낸 꼴이 되고 말았다. 박 여사조차 놀란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고 다른 고용인들은 남몰래 통쾌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동안 모든 것을 지켜보기만 하던 한신우 회장이 처음으로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그는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음식이 다 식었구나. 그만들 하지. 그의 말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다. 그날 이후 김지수는 한동안 저택에 나타나지 않았다. 서연의 완벽한 승리였다. 며칠 뒤 한 회장은 아침 식사 자리에서 서연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다. 그는 서연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시내의 한 갤러리에서 열리는 현대미술 전시회의 초대권 2장과 함께 신용카드가 들어있었다. 오늘은 하루 쉬거라. 나가서 바람도 쐬고 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사도 좋다. 저녁 식사 시간 전까지는 돌아오도록. 그의 말은 여전히 무심했지만 서연은 그것이 그날의 일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랜만에 주어진 자유였다. 서연은 박 여사가 골라준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로 갈아입고 저택을 나섰다. 운전기사가 그녀를 갤러리 앞에 내려주었다. 도시의 소음과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반갑게 느껴졌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갤러리 안으로 들어갔다. 넓고 환한 공간에 걸린 추상적인 그림들이 그녀를 맞았다. 서연은 잠시 모든 것을 잊고 순수하게 그림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그림 하나하나에 담긴 작가의 고뇌와 열정을 느끼며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잠시 잊을 수 있었다. 그림을 감상하는 것은 그녀에게 유일한 사치이자 위안이었다. 한참 동안 갤러리 안을 거닐던 그녀의 발걸음이 거대한 캔버스 앞에 멈춰섰다. 검은색과 짙은 푸른색이 격렬하게 뒤섞여 폭풍우 치는 밤바다를 연상시키는 그림이었다. 그 압도적인 절망감과 그 속에서도 꿈틀거리는 희미한 희망의 빗줄기에 그녀는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녀가 그림의 넋을 잃고 있을 때 옆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절망의 끝에서 발견한 구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깊은 심연으로 끌어들이는 유혹일지도 모르죠. 고개를 돌리자 깔끔한 회색 니트에 면바지를 입은 남자가 그녀와 같은 그림을 보며 서 있었다. 그는 뚜렷한 이목구비와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지만 어딘가 모르게 냉소적인 그늘이 어려 있었다. 서연은 잠시 남자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저 빛은 외부에서 온 구원이 아니라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내면의 의지 같아요. 그래서 더 작고 희미하지만 결코 꺼지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녀의 해석에 남자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흥미롭다는 듯 서연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에 서연은 자신이 너무 나섰다는 생각에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남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자신을 소개하지 않은 채 대화를 이어갔다. 내면의 의지라. 흥미로운 관점이군요. 하지만 의지만으로는 이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기엔 역부족이지 않을까요? 결국 세상은 거대한 힘의 논리에 의해 움직이니까요.
그의 말에는 세상에 대한 깊은 불신과 냉소가 배어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가져봤지만 그 어떤 것에서도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처럼 서연은 그의 말에 반박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 작은 빚마저 없다면 파도에 맞서 싸울 시작조차 할 수 없을 거예요. 결과가 어떻든 그 빛을 품고 있는 한은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두 사람은 그림 앞에서 한참 동안이나 예술과 인생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다. 남자는 서연의 깊이 있는 생각과 순수한 열정에 점차 빠져들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그녀처럼 꿈이 먹고 맑은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서연 역시 그에게 묘한 끌림을 느꼈다. 그의 냉소적인 태도 이면에는 사실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과 세상을 향한 깊은 고뇌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단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도련님이 아니라 자신만의 세계를 가진 고독한 영혼처럼 보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름도 신분도 모르는 상태에서 오는 기묘한 편안함과 설렘이 감돌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서연은 문득 손목시계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저택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녀는 아쉬운 표정으로 남자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제 그만 가봐야겠어요. 오늘 즐거운 대화였습니다. 그녀가 서둘러 몸을 돌리자 남자가 다급하게 그녀를 붙잡았다. 잠시만요. 혹시 성함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서연은 순간 망설였다. 자신의 이름을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밝힐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낯선 곳에서 우연히 만난 지적인 남자와 나눈 즐거운 대화, 그 아름다운 기억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름 없는 스침이 더 아름다울 때도 있는 법이죠. 그럼 안녕히.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갤러리를 빠져나왔다. 남자는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이름도 연락처도 알지 못했다.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그녀는 그렇게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맑은 눈빛과 당찬 목소리는 그의 마음에 깊은 잔상을 남겼다. 그는 그림보다 더 강렬했던 그녀와의 만남을 곱씹으며 자기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의 이름은 한민준 진숭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한신우 회장이 그토록 며느리감을 찾아 헤매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저택으로 돌아온 서연의 마음은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잿빛 같던 그녀의 일상에 작은 색채가 더해진 기분이었다. 갤러리에서 만난 그 남자와의 짧은 대화는 그녀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자신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진지하게 귀 기울여주던 그의 눈빛을 떠올리면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 기억은 앞으로 그녀가 이 차가운 저택에서 버텨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작은 등불이 되어줄 터였다. 그녀는 그와의 만남이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운명의 끈은 이미 두 사람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단단히 연결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갤러리에서의 짧은 외출은 강서연의 마음에 잔잔하지만 깊은 파문을 남겼다. 저택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그녀는 종종 창밖을 보며 그날 만났던 남자를 떠올렸다. 그의 지적인 눈빛과 냉소적이면서도 어딘가 따뜻했던 말투가 잊히지 않았다. 그와의 만남은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에 작은 창을 내주었고 그 창을 통해 들어온 한 줄기 빛은 그녀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거대한 저택에서 수동적으로 버티기만 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밤 서재에서 엿들었던 한신우 회장의 통화 내용을 다시금 떠올렸다. 진숭그룹 그리고 그의 힘있는 목소리.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다. 서연은 이 연극의 진실을 자신의 힘으로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그 결심과 함께 그녀의 시선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날카로워지고 예리해졌다. 그녀는 이제 저택의 모든 것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아니라
진실을 향한 단서로 여기기 시작했다. 관찰의 대상을 바꾸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신호 회장은 여전히 휠체어에 의지하고 마른 기침을 강한히 내뱉는 병약한 노인을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영희 속에 숨겨진 미세한 허점들을 발견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서가 높은 곳에 있는 책을 가리키자 서연이 사다리를 가지러 몸을 돌리는 순간이었다. 그가 무심코 뻗은 손이 책상 위에 무거운 옥돌 문진을 떨어뜨렸다. 서연이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그는 놀라운 순발력으로 문진이 바닥에 닿기 직전에 낚아챘다. 그의 움직임은 병약한 칠순 노인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민첩하고 힘이 넘쳤다. 그는 서연의 놀란 시선을 의식했는지 곧바로 헛기침을 하며 아무렇지 않은 척 문진을 다시 제자리에 올려놓았다. 나이드니 손끝에 감각이 무뎌져서 큰일이야. 하지만 그의 변명은 서연의 의심에 더욱 불을 지폈을 뿐이다. 그녀는 또한 그가 서명하는 서류에 남겨진 필체가 조금도 떨림없이 강하고 힘차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시험 방식 또한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이제 단순한 인내심 테스트를 넘어 서연에게 진순그룹의 실제 사업과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가상의 과제들을 내주기 시작했다.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의 사업 타당성 보고서를 검토하게 하거나 경쟁사의 적대적 M&A 시도에 대한 방어 전략을 세워보라고 요구했다. 그는 서연의 보고서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허점을 지적하며 그녀를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그 과정에서 서연은 그가 은퇴한 노인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해박한 현대 경영 지식과 시장을 꿰뚫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와의 토론은 마치 최고의 경영대학원에서 1:1 과외를 받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그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동시에 진순그룹이라는 이름이 그녀의 머릿속에 더욱 깊이 각인되었다. 이 모든 시험이 진순그룹과 관련이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단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다. 어느 주말 오후 박 여사는 서연에게 창고 정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창고에는 한 회장의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다. 낡은 앨범과 빛바랜 사진들을 정리하던 중 박 여사는 한 사진 앞에서 잠시 추억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기품 있는 모습의 한 회장이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박 여사는 사진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읊조렸다. 회장님께서 진숭의 경영권을 도련님께 넘겨주시기 직전이었지. 저 때만 해도 두 분 사이가 참 좋았는데. 그녀는 말을 잇다가 서연의 존재를 깨닫고는 황급히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진숭과 도련님. 서연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두 개의 퍼즐 조각이 눈앞에 나타난 순간이었다. 서연은 아무것도 못 들은 척 태연하게 다른 앨범을 정리하는 신용을 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다. 박 여사는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듯 서둘러 앨범들을 상자에 담아 창고 깊숙이 밀어 넣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서연을 대하는 태도가 더욱 차가워지고 경계심이 역력해졌다. 서연은 그녀가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더욱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모든 단서들을 종합하기 시작했다. 한신우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심, 진순그룹과 관련된 시험들, 그리고 박 여사의 결정적인 말실수. 모든 것이 하나의 가설을 가리키고 있었다. 한신우 회장은 바로 진순그룹의 전설적인 총수 한태웅 회장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에게는 경영권을 물려받은 도련님, 즉 아들이 있었다. 문제는 어떻게 이 가설을 확인할 것인가였다. 저택 내에서는 인터넷 사용이 엄격히 통제되었고 외부와의 접촉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며칠을 고민하던 서연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한 회장이 최신형 태블릿 PC를 구입해
서연에게 사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그는 IT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척했지만 서연은 그건 역시 연기라는 것을 간파했다. 그녀는 그의 의도를 역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며칠에 걸쳐 한 회장에게 태블릿 사용법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재빨리 인터넷에 접속해 진숭그룹을 검색했다.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진숭그룹을 이끄는 총수 한태웅 회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비록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지만 그는 의심의 여지 없이 지금 그녀의 남편 행세를 하고 있는 한신우 회장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자신의 추리가 사실로 확인된 순간 그녀는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이어서 그의 아들에 대해 검색했다. 한민준, 진숭그룹의 젊은 CEO. 기사와 함께 실린 그의 사진을 클릭하는 순간 서연은 숨을 멈췄다. 모니터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는 바로 며칠 전 갤러리에서 그녀와 그림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던 그 남자였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갤러리에서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건 역시 한태웅 회장이 정교하게 설계한 시험의 일부였던 것이다. 그는 저택 안에서의 시험뿐만 아니라 저택 밖에서의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통해 자신을 입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히며 배신감과 혼란스러움이 밀려왔다. 자신은 철저히 그들 부자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분노는 길지 않았다.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이성이 그녀의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 시험의 목적은 무엇일까? 왜 그들은 평범한 자신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거대하고 치밀한 연극을 벌이는 것일까? 진숭그룹의 며느리를 뽑기 위한 시험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가설이었지만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서연은 태블릿의 전원을 끄고 원래 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어두운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진실의 윤곽이 드러났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헤매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상대방의 패를 알고 있는 플레이어가 되었다. 그들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면 자신 또한 그들을 시험할 수 있었다. 서연은 당분간 자신이 알아낸 모든 것을 숨긴 채 그들의 연극에 계속 장단을 맞춰주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연극의 무대 뒤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할 터였다. 그녀의 눈빛이 밤의 어둠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강서연의 하루하루는 마치 팽팽한 외줄타기와 같았다. 그녀는 한태웅 회장의 정체와 한민준과의 계획된 만남을 안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이전보다 더욱 완벽하게 순종적이고 우둔한 며느리를 연기했다. 하지만 그 연기 뒤에서는 날카로운 칼날을 가는 전사처럼 매 순간 상대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다음 수를 계산했다. 그녀의 이런 변화는 저택의 공기를 미묘하게 바꾸어 놓았다. 한태웅 회장은 서연의 과제 수행 능력이 날이 갈수록 놀랍게 발전하는 것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그녀가 제출하는 보고서는 이제 막 경영학을 배운 학생의 수준을 넘어 현장에서 수년간 굴은 베테랑 전략가처럼 깊이 있고 날카로웠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정체를 눈치챘을지도 모른다고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섣불리 드러내지 않고 그녀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탐색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동안 잠잠했던 김지수가 다시 저택에 나타난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다. 그녀는 서연의 입지가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졌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한 회장이 서연을 대하는 눈빛에는 이제 단순한 시험관의 냉정함을 넘어 제법 쓸만한 인재를 발견한 자의 만족감 같은 것이 희미하게 서려 있었다. 지수는 더 이상 사소한 괴롭힘으로는 서연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에 위기감과 질투심을 느꼈다. 그녀는 이번에야말로 강서연을 이 집에서 영원히 쫓아낼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지수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서연에게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씌우기 위해서는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가 아닌 배신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겨야 했다. 그녀는 진숭그룹의 최대 경쟁사인 태영그룹의 내부 정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태영그룹의 고위 임원과 친분이 있었고 그 관계를 이용해 거짓 정보를 흘릴 계획을 세웠다. 목표는 강서연을 진숭그룹의 기밀을 빼돌려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한 산업 스파이로 만드는 것이었다. 계획의 실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미끼였다. 지수는 한태웅 회장의 서재에 있는 기밀 문서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한 회장이 최근 진숭바이오에서 개발 중인 신약기술 관련 보고서를 각별히 다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문서는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1급 기밀로 만약 유출된다면 진숭그룹의 주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었다. 그녀는 바로 그 문서를 범행의 도구로 삼기로 했다. 지수는 며칠에 걸쳐 서연의 행동 패턴을 면밀히 관찰했다. 서연이 매일 저녁 회장의 서재를 정리하는 짧은 시간을 노리기로 했다. 그녀는 먼저 대포폰을 구해 마치 서연이 태영그룹의 내부자와 접촉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자 메시지들을 조작했다. 메시지에는 신약기술의 핵심 정보를 암시하는 은어와 함께 거액의 거래를 약속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차명 계좌를 통해 서연의 가족에게 의문의 돈이 송금된 것처럼 보이는 가짜 거래 내역서까지 완벽하게 준비했다. 마침내 계획을 실행하기로 한 날, 저녁 지수는 평소보다 일찍 저택을 찾아왔다. 그녀는 한 회장과 담소를 나누는 척하며 서재에 머물렀다. 서연이 서재를 정리하기 위해 들어오자 지수는 일부러 회장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며 서연에게 눈짓을 보냈다. 그리고는 자신이 서재를 나가는 척하면서 몰래 숨어 서연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서연은 평소처럼 묵묵히 책들을 정리하고 책상을 닦았다. 바로 그때 지수는 준비해둔 작은 USB를 서연의 가방 주머니에 몰래 집어넣었다. 그 안에는 기밀 문서의 스캔 파일이 담겨 있었다. 서연이 서재를 나가자 지수는 즉시 한 회장에게 다가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다. 할아버님, 큰일 났어요. 책상 위에 있던 진숭바이오 보고서가 없어졌어요.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도 실감나서 한 회장조차 순간 진짜로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즉시 책상을 확인했고 중요한 보고서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박 여사를 비롯한 저택의 모든 고용인들이 서재로 불려왔고 저택은 발칵 뒤집혔다. 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제가 아까 잠시 봤는데 서연 씨가 회장님 책상 근처에서 무언가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았어요. 설마 했는데.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며 서연에게 의심의 화살을 돌렸다. 박 여사는 즉시 서연의 방을 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회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연에게 일말의 믿음을 보내는 듯한 눈빛을 보냈지만 상황은 그녀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향하는 그들의 뒤를 따르며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이것은 김지수가 자신을 완전히 매장하기 위해 파놓은 함정이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짜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았다. 박 여사와 고용인들은 이미 그녀를 범인으로 단정한 듯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다. 예상대로 박 여사는 서연의 방을 샅샅이 뒤지다가 그녀의 가방에서 USB를 발견했다. 지수는 그것을 보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쳤다. 이것 좀 보세요. 이 안에 분명 그 기밀 자료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고 화면에는 진숭바이오의 기밀 보고서 파일이 나타났다.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처럼 보였다. 이제 서연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몰렸다. 하지만 지수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조작된 문자 메시지와 입금 내역서를 한 회장에게 내밀었다. 이것 보세요, 할아버님. 강서연이 태영그룹 쪽에 정보를 팔아넘기려고 한 증거예요. 가족들 빚 갚으려고 이런 끔찍한 짓까지 저지른 거예요. 이제 상황은 돌이킬 수 없어 보였다. 배신한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은 너무나도 치명적이었다. 한태웅 회장의 얼굴은 분노와 실망으로 굳어졌다. 그는 서연을 향해 깊이 실망했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자네를 믿었네.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어떻게 이런 배신을 할 수가 있나?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서연은 그가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눈빛에 담긴 실망감의 일부는 진짜처럼 느껴져 가슴이 아팠다. 어쩌면 그는 이 시험이 이렇게까지 더럽고 잔인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박 여사는 당장 서연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진숭의 이름에 먹칠을 할 수는 없네. 이 일은 조용히 처리해야 해. 그는 서연에게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말고 근신하라고 명령했다. 사실상의 감금이었다.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하며 모두를 물러나게 했다. 서연은 자신의 방에 홀로 남겨졌다. 문 밖에서는 고용인이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김지수는 승리를 확신하며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고 있을 터였다. 이제 그녀가 쫓겨나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완벽해 보이는 함정 속에 분명 어딘가 허점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금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이 위기를 타개할 방역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방 안에 갇힌 강서연의 시간은 핏줄 속을 흐르는 피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창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간간히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그녀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료하게 깨어 있었다. 김지수가 파놓은 함정은 겉보기에는 완벽했지만 세상에 완벽한 범죄란 존재하지 않는 법이다. 그녀는 밤새 조작된 증거들의 허점을 하나씩 파고들기 시작했다. 첫 번째 USB. 지수는 서연의 가방에서 그것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날 저녁 서재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가방을 복도의자 위에 잠시 놓아두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사람은 김지수뿐이었다. CCTV가 없는 저택의 구조는 지수에게 범행의 기회를 주었지만 동시에 서연에게는 방역의 논리를 제공했다.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곳에 있던 가방에서 나온 증거물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었다. 두 번째 문자 메시지. 대포폰을 이용한 조작은 추적이 어렵다는 약점이 있지만 메시지 내용 자체에 함정이 있었다. 지수는 서연을 흉내 내려고 했지만 평소 서연이 쓰지 않는 단어나 말투가 분명 섞여 있을 터였다. 무엇보다 서연은 자신의 휴대폰 통화 기록과 메시지 내역 전체를 공개할 자신이 있었다. 결백한 자의 당당함은 그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 세 번째 의문의 송금 내역. 이것이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역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김지수가 이 모든 것을 꾸몄다면 그 돈의 출처는 결국 그녀 자신 혹은 그녀의 주변 인물일 수밖에 없었다. 지금 당장 증명할 수는 없지만 진숭그룹의 힘이라면 그 돈의 흐름을 역추적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터였다. 그녀는 이 부분을 가장 강력한 협박 카드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날이 밝아오자 서연은 방문을 지키고 있던 고용인을 통해 박 여사를 불렀다. 그녀는 박 여사에게 한태웅 회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단 조건이 있었다.
김지수와 박 여사가 반드시 배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다. 박 여사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회장에게 그 뜻을 전했다. 잠시 후 서재에서 모두 모이라는 연락이 왔다. 마지막 결전의 무대가 준비된 것이다. 서재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태웅 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승리를 확신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김지수가 서 있었다. 박 여사는 여전히 차가운 눈으로 서연을 감시했다. 서연은 그들의 중앙에 서서 마치 피고인처럼 모두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저는 결백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왜 결백한지, 그리고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녀는 먼저 USB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날 자신의 가방이 놓여있던 위치와 그 주변에 김지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지수는 당황하며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서연의 주장은 하드린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이어서 그녀는 문자 메시지에 대해 언급하며 자신의 휴대폰을 당장 제출해 포렌식 분석을 의뢰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했다. 또한 그 대포폰의 개통 기록을 추적하면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금방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수의 얼굴에서 점차 미소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서연의 방역이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날카로웠기 때문이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송금 내역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돈의 출처를 진숭그룹의 감사팀을 통해 역추적한다면 결국 그 끝에 누가 서 있는지 알게 되겠죠. 김지수 씨 과연 그 결과를 감당할 자신이 있으신가요? 그녀의 시선이 비수처럼 지수에게 꽂혔다. 지수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소리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네가 범인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어디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바로 그 순간을 기다렸다. 그녀는 이 모든 논리적인 반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범인이 스스로 자신의 덫에 걸려들게 만들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서연은 갑자기 한태웅 회장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회장님,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는 분명 회장님 책상 위, 그것도 가장 오른쪽 서랍 안에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날 서재를 청소하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말에 한 회장은 잠시 서연을 쳐다보다가 이내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고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랬던 것 같구나. 그 순간 김지수가 조급하게 끼어들었다. 맞아요. 바로 그 서랍이에요. 제가 똑똑히 봤어요. 강서연이 그 서랍을 열고 문서를 꺼내는 것을. 그녀는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해 회장의 말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되풀이했다. 서연은 지수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상하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보고서는 서랍 안이 아니라 책상 위 투명 파일 홀더에 꽂혀 있었는데요. 회장님께서 어제 저녁 식사 직전까지 보고 계셨잖아요. 서재 안의 모든 시선이 서연과 지수에게로 향했다. 서연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녀는 매일 서재를 정리했기 때문에 모든 물건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반면 지수는 문서를 훔치는 데만 급급했지 그 문서가 원래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녀는 서연이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한태웅 회장이 서연의 거짓 질문에 동조해 준 것은 이 모든 상황을 꿰뚫어보고 서연에게 기회를 준 것이었다. 김지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는 다급하게 변명하려 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잠시 착각을...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실수는 자신이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꼴이 되고 말았다. 박 여사조차 경악한 표정으로 지수를 쳐다보았다.
그동안의 모든 오해가 풀리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자신이 직접 훔치지 않았다면 그 문서가 원래 어디에 있었는지 그렇게 정확하게 착각할 수는 없겠죠. 김지수 씨, 이제 그만 인정하시죠. 이 모든 것은 당신이 꾸민 짓이라는 것을. 더 이상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김지수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이성을 잃고 서연에게 악을 쓰며 달려들려 했지만 고용인들에게 저지당했다. 그녀의 발악은 자신의 죄를 더욱 명백하게 만들 뿐이었다.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던 한태웅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김지수, 나는 너를 친손녀처럼 아꼈다. 그런데 감히 내 집에서 내 사람을 상대로 이런 더럽고 추악한 짓을 벌여. 그는 박 여사에게 소리쳤다. 당장 저 아이를 이 집에서 끌어내. 그리고 김 이사에게 연락해서 오늘 이후로 진순그룹과 그 어떤 거래도 없을 것이라고 똑똑히 전하게. 김지수는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고용인들에게 끌려나갔다. 그녀의 야망과 질투심이 결국 그녀 자신을 파멸로 이끈 것이었다. 소란이 끝나고 서재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서연은 묵묵히 서 있었다. 그녀는 이겼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보다는 길고 힘든 싸움을 끝낸 자의 깊은 피로감이 몰려왔다. 그때 한태웅 회장이 그녀를 불렀다. 서연아.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서연이 고개를 들자 그의 눈빛에는 이전의 냉정함 대신 따뜻한 인정과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완벽한 승리였다. 김지수가 끌려나가고 서재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강서연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 닥쳐올 미지의 상황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그녀를 감쌌다. 박 여사와 다른 고용인들은 조용히 서재를 정리하고 서연에게 죄송하다는 듯 고개를 숙인 뒤 모두 밖으로 나갔다. 이제 서재에는 서연과 한태웅 회장 단둘만이 남았다. 한태웅 회장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연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시험관의 날카로운 시선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대견함, 미안함, 그리고 복잡한 인간적인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휠체어에 팔걸이를 잡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가 아무런 도움 없이 자신의 두 다리로 천천히 하지만 굳건하게 일어서는 것이 아닌가. 그는 더 이상 병약하고 심술궂은 노인 한신우가 아니었다. 그의 굽었던 허리는 꼿꼿하게 펴졌고 공허해 보였던 눈빛은 거대 그룹을 이끄는 총수의 위엄과 카리스마로 가득 찼다. 그는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오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동안 힘들었을 텐데 정말 고생 많았다. 그리고 미안하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에 너를 끌어들여서.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힘이 있었다. 서연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는 순간은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애써 놀란 표정을 지으며 뒷걸음질 쳤다. 회장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그녀는 이 연극의 마지막 장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한태웅 회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내 진짜 이름은 한태웅, 네가 짐작했을지도 모르지만 진순그룹의 회장이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며 말을 이었다. 평생을 부와 권력의 중심에서 살다 보니 내 주변에는 진심을 가진 사람이 없더구나. 모두들 내 돈과 지위를 보고 접근할 뿐이었지. 그런 환경 속에서 내 아들 민준이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냉소적인 아이로 자라났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로서의 깊은 고뇌와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그는 아들에게 진정한 동반자를 찾아주고 싶었다고 했다.
돈이나 배경을 보고 접근하는 사람이 아닌 아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고 그의 옆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지혜롭고 강한 여자. 하지만 평범한 방법으로는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이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시험을 계획하게 되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야말로 한 사람의 진정한 본성이 드러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전국에서 너와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책임지려는 젊은이들을 수없이 물색했다. 그 중에서도 네가 가장 눈에 띄었지. 너의 총명함, 강인한 생활력,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씨. 그래서 너를 이 시험의 마지막 후보로 선택했다. 그는 서연이 이 저택에 들어와서 보여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의 까다로운 요구를 묵묵히 견뎌낸 인내심 정원사를 감싸주었던 따뜻한 마음, 그리고 김지수의 모함에 맞서 자신을 지켜낸 지혜와 용기까지. 너는 내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단순히 착하고 인내심이 강한 아이가 아니었어. 너는 스스로 생각하고 상황을 분석하고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할 줄 아는 전략가였다. 진숭의 안주인이 되기에, 그리고 내 아들 민준이의 파트너가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재야. 그의 말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최고의 찬사였다. 그의 긴 고백이 끝나자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이제 그녀도 자신의 패를 보여줄 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놀란 척 연기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께서 한태웅 회장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시험이라는 사실은 얼마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이번에는 한태웅 회장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는 놀라움과 흥미가 뒤섞인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자신이 그의 정체를 알게 된 과정, 즉 서재에서의 통화를 엿들은 것부터 박 여사의 말실수,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모든 것을 확인한 사실까지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한태웅 회장은 그녀의 말을 듣고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허허. 역시 내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봤구나. 내가 너를 시험하는 동안 너 역시 나를 시험하고 있었던 게야. 그는 서연의 대담함과 지성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서연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길고 잔인했던 시험의 끝은 무엇이죠? 저와의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흥분도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철저히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의 다음 행보를 결정해야 했다. 한태웅 회장은 그녀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네가 서명했던 혼인계약서는 진짜다. 다만 신랑의 이름만 비어 있었을 뿐이지. 나는 처음부터 내 아들 한민준의 아내를 찾고 있었다. 즉, 너는 법적으로 이미 내 며느리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비밀을 털어놓았다. 갤러리에서의 만남 역시 그가 계획한 일이라는 것을. 그는 두 사람이 어떤 인위적인 조건도 없는 상태에서 서로에게 끌리는지를 보고 싶었다고 했다. 바로 그때였다. 서재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며칠 전 갤러리에서 만났던, 그리고 서연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아있던 바로 그 남자 한민준이었다. 그는 아버지와 서연을 번갈아 쳐다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 역시 모든 상황을 전해 듣고 이곳으로 온 것이 분명했다. 서연과 민준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민준의 눈에는 당혹감과 놀라움, 그리고 알 수 없는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아버지가 그토록 칭찬하던 이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통과한 여자가 바로 갤러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흔들었던 그녀라는 사실에 그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다. 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자신의 고단한 삶에 한 줄기 빛이 되어주었던 아름다운 기억 속의 남자가 바로 이 거대한 연극의 또 다른 주인공이자 자신의 운명이 될지도 모르는 남자라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한태웅 회장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를 지켜보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인 것 같구나. 나는 너희에게 길을 열어주었을 뿐 그 길을 함께 걸어갈지 말지는 이제 너희 두 사람의 선택에 달렸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두 사람만 남겨둔 채 서재를 나갔다. 갑작스럽게 단둘이 남게 된 서연과 민준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민준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군요. 모든 게 저희 아버지께서 꾸민 일이었습니다. 당신에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의 사과는 진심처럼 들렸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저 역시 제 필요에 의해 이 제안을 받아들였으니까요.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야겠죠.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 게임의 모든 규칙을 알게 된 지금,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쟁취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민준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다. 그는 자신이 갤러리에서 보았던 그녀의 모습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처음부터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두 사람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한태웅 회장이 나가고 서재에는 두 사람의 숨막히는 침묵만이 맴돌았다. 강서연과 한민주는 마치 서로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혹은 너무나 많은 것을 알아버린 오래된 연인처럼 복잡한 시선으로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갤러리에서의 설렘 가득했던 첫 만남이 이제는 거대한 연극의 일부였다는 사실 앞에서 두 사람은 쉽사리 입을 떼지 못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지만 그 속에서 피어났던 서로에 대한 강렬한 끌림만큼은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먼저 대화를 시작한 것은 한민준이었다. 그는 서연에게서 한 걸음 물러서며 아버지의 계획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아버님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시험대에 올려놓고 그것을 통해 짝을 찾겠다는 발상 자체가 얼마나 오만하고 폭력적인지. 저 역시 이 계획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괴감과 아버지의 방식에 대한 오랜 반감이 묻어 있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서연은 경계심을 조금 풀었다. 그 역시 이 상황의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럼 한민준 씨는 뭘 원하시죠? 아버지의 계획에 반대한다면 이 결혼을 무효로 하고 없던 일로 하길 원하시나요? 그녀는 그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가 정말 아버지의 꼭두각시인지 아니면 자신만의 의지를 가진 독립적인 인간인지를.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아니요. 방식은 틀렸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아버님 덕분에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으니까요. 갤러리에서 나눴던 대화, 당신의 눈빛, 그 모든 것이 제게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만남을, 이 관계를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고백은 담백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 역시 그와의 만남을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속임수 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망설이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불안감을 털어놓았다. 우리의 시작은 진실이 아니었어요. 이런 관계가 과연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저는 평생 누군가의 시험 결과를 증명하며 살고 싶지는 않아요. 진순그룹의 며느리라는 트로피가 될 생각도 없고요. 그녀의 단호한 말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불안을 충분히 이해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 아버님의 계획은 이제 잊어버립시다. 그건 구시대적인 방식일 뿐이니까요. 이제부터는 당신과 나, 우리 두 사람의 방식으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가 뜻밖의 제안을 했다.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지만
그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처음부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자는 것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동등한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제안했다. 단순히 진순그룹의 안주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능력을 회사에서 마음껏 펼쳐보라는 것이었다. 그는 서연이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분석력과 전략적 사고가 진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함께 일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싸우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쌓아가자고 했다.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진정한 파트너의 의미였다. 민준의 제안은 서연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것은 그녀가 원했던 것이었다. 누군가에게 종속되는 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능력을 존중받는 동등한 관계.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을 단순한 아내가 아닌 인생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붙잡아두기 위한 또 다른 고도의 전략은 아닐까. 그녀의 망설임을 읽은 민주는 자신의 가장 깊은 속내를 드러내 보였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진순그룹의 후계자라는 무게, 진심 없이 다가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느껴야 했던 지독한 외로움. 그는 언제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는 사람을 갈망해왔다. 갤러리에서 만난 서연에게서 그는 처음으로 그 가능성을 보았다고 했다. 그녀는 그의 배경이나 재력이 아닌 그의 생각과 영혼을 들여다봐 주었기 때문이다. 그의 고백은 서연의 마지막 망설임을 무너뜨렸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고독을 보았다. 거대한 저택에 홀로 갇혀있던 자신과 화려한 세상 속에서 홀로 섬처럼 존재했던 그.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외로운 싸움을 해왔던 것이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이 차가운 세상을 조금은 더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서연은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는 대신 그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좋아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되기 전에 먼저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보죠. 서로의 능력을 증명하고 신뢰를 쌓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인지 확인해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이 넘쳤다. 민주는 그녀의 손을 힘껏 맞잡았다. 그녀의 당당하고 주체적인 모습에 그는 다시 한번 반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원했던 파트너의 모습이었다. 아버지의 낡은 시험은 끝났다. 끝났다. 이제는 강서연과 한민준 두 사람의 이름으로 쓰는 새로운 시험이 시작될 터였다. 그 시험에는 정해진 답도 채점관도 없었다. 오직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 나갈 과정과 결과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날 이후 강서연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저택에 갇힌 이름뿐인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태웅 회장에게 자신의 가족들이 지은 빚을 진순그룹에 입사하여 자신의 능력으로 갚겠다고 선언했다. 한 회장은 그녀의 당돌한 제안에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내 흔쾌히 허락했다. 그는 며느리가 아니라 진숭의 미래를 이끌어갈 또 한 명의 인재를 얻었다는 사실에 더욱 만족했다. 서연은 진숭그룹의 전략기획팀 신입사원으로 첫 출근을 했다. 수많은 엘리트 사원들 사이에서 그녀는 회장 며느리라는 꼬리표 대신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승부했다. 그녀는 저택에서 한 회장과 씨름하며 쌓았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놀라운 업무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보고서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팀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고 동료들은 점차 그녀의 실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CEO로서 그리고 파트너로서 그녀의 성장을 묵묵히 지켜보며 지원했다. 그는 그녀에게 어떤 특혜도 주지 않았다. 대신 그는 가장 까다로운 상사가 되어 그녀의 보고서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그녀를 더욱 단련시켰다. 두 사람은 회사에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경쟁하는 동료였지만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먹고
서로의 고충을 들어주는 유일한 친구가 되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일과 사랑의 경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서로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강서연이 진숭그룹에 입사한 지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그녀는 더 이상 회장 며느리라는 수식어가 필요 없는 전략기획팀의 핵심 인재 강서연으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최연소 팀장이라는 빛나는 타이틀이 따라붙었다. 그녀의 등장은 보수적이고 남성 중심적이던 진숭그룹의 신선하고 강력한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다. 그녀의 능력이 가장 빛을 발했던 것은 진숭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였다. 해외의 신생 IT 기업이 진숭의 핵심 사업인 반도체 시장을 위협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들고 나왔고, 이로 인해 진숭의 주가는 연일 폭락하고 있었다. 그룹의 원로 임원들은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며 우왕좌왕했고, 위기 대응팀은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룹 전체가 거대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바로 그때 서연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역발상 전략을 들고 나왔다. 그녀는 위기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그 신생 기업을 적대적으로 인수합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두가 진숭의 기술을 방어하는 데만 급급할 때 그녀는 과감하게 상대의 심장을 노리는 공격적인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임원 회의장은 그녀의 당돌한 제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보수적인 임원들은 젊은 여성 팀장의 제안이 너무 무모하고 위험하다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실패할 경우 그룹 전체가 파산할 수도 있는 엄청난 도박이었기 때문이다. 회의가 격론으로 치닫고 있을 때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에 섰다. 그녀는 밤을 새워 준비한 수백 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신의 전략이 왜 유일한 생존 방법인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시장 데이터 경쟁사 분석, 그리고 미래 기술의 흐름까지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녀의 발표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모든 반론을 압도하는 날카로운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당당하고 지적인 모습에 회의장의 분위기는 점차 바뀌기 시작했다. 반대하던 임원들조차 그녀의 논리에 설득되어 입을 다물었다. 발표가 끝났을 때 회의장에는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을 깬 것은 한태웅 명예회장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을 향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진숭의 미래를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았다. 나는 강 팀장의 의견에 내 모든 것을 걸겠다. 그의 절대적인 지지 선언에 회의의 흐름은 완전히 서연에게로 넘어왔다. CEO인 한민준 역시 그녀의 곁에 서서 그녀의 제안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그 순간 강서연은 진숭그룹의 운명을 짊어진 새로운 리더로 인정받았다. 그 후 몇 달 동안 서연은 인수합병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수많은 밤을 새우고 대륙을 넘나들며 치열한 협상을 벌였다. 한민주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파트너로서 그녀의 곁을 지켰다. 마침내 진숭그룹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성공적으로 M&A를 성사시켰다. 이 일은 대한민국 재계 역사에 길이 남을 전설적인 사건이 되었고, 진숭그룹은 위기를 넘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맞았다. 한편 서연을 모함했던 김지수와 그녀의 집안은 완전히 몰락의 길을 걸었다. 한태웅 회장이 진숭과의 모든 거래를 끊어버리자 그들이 운영하던 회사는 자금난에 시달리다 결국 부도 처리되었다. 부와 명예를 모두 잃은 지수는 해외로 도피하듯 떠났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다. 오만과 질투가 부른 비참한 최후였다. 서연은 그녀의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난 어느 날 밤, 서연과 민주는 텅 빈 사무실에 단둘이 남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별처럼 펼쳐져 있었다. 지난 몇 달간의 치열했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민주는 따뜻한 커피를 들고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이제 당신 없는 진숭은 상상할 수도 없게 됐어.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그는 서연을 자신의 쪽으로 돌려쓰고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우리의 시작은 비즈니스 파트너였지만 함께 싸우고 함께 기뻐하는 동안 깨달았어.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있다는 걸. 이제는 내 아내가 되어주겠어. 서류상의 부부가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의 동반자로서.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떤 프레젠테이션보다 진실되고 간절했다. 서연은 말없이 미소 지으며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그녀 역시 그와 같은 마음이었다. 치열한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서로의 등을 지켜주며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파트너이자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시험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들은 그 시험을 통과해 신뢰와 존중, 그리고 사랑이라는 진정한 결실을 맺은 것이다. 1년 후 진숭그룹 회장 이취임식. 강서연은 그룹 역사상 최초의 여성 부회장이자 최연소 CEO로 취임한 남편 한민중과 나란히 단상 위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빚에 쪼들리던 가난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한태웅 명예회장은 객석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가장 위험했던 도박은 가장 위대한 성공으로 끝을 맺었다. 취임식이 끝나고 서연과 민주는 진숭그룹 본사 최고층에 있는 집무실 창가에 섰다. 하얘질러 역 서울의 하늘이 아름다운 노을로 물들고 있었다. 민준이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진숭의 미래는 저 노을보다 더 아름다울 거야. 서연은 그의 어깨에 기대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 두 사람의 눈빛은 희망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진숭그룹의 새로운 시대가, 그리고 두 사람의 진짜 사랑 이야기가 이제 막 장엄한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